2016년 두 명의 연구원이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숲을 트레킹하던 중 나뭇잎에 숨어있는 이 위장된 아름다움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현지 남성이 이 뱀을 가리키자 연구원들은 이 뱀이 평범한 독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메우리코 독사와 비슷하게 뾰족한 주둥이와 멋진 주황색 배를 가진 이 뱀을 보고 사람들은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캠프에 돌아온 이들은 자세히 살펴본 결과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도 과학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 현재 과학적으로 트리메레수루스 아루나찰렌시스로 알려진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이죠. 하지만 뱀의 독특한 특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뱀의 짝을 이루는 생식기관은 다른 독사와는 달랐고 비늘 무늬도 완전히 독특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 독사는 몸의 중앙에 약 20줄의 비늘이 있는 반면 이 신비한 뱀은 17줄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종은 신기록을 세운 종으로 길이가 약 0.6m, 두께가 사람의 손목만큼 두꺼운 지금까지 발견된 도마뱀 중 가장 큰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델크루 자이언트 도마뱀의 유일한 표본은 현재 프랑스에 있지만 정확한 기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숲에 사는 거대하고 신비한 도마뱀에 대한 전설 때문에 이 도마뱀이 뉴질랜드에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꽤 흥미로운 이론이었지만 최근의 일부 DNA 연구에 따르면 이 야행성 도마뱀은 뉴칼레도니아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도 이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슬리퍼 상어는 크고 느리게 움직이는 생물로 주로 깊고 차가운 바다에 서식합니다. 보통 몸은 부피가 크고 머리는 넓고 납작하여 어두운 바다에 잘 섞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만의 한 어항에서 포획되어 수산시장에서 수거된 이 상어는 다른 상어들과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우선 1.3m에 달하는 이 상어는 눈이 작고 두 번째 등 지느러미가 다른 상어에 비해 작았습니다. 또한 위턱에 더 많은 이빨이 있고 아래턱에는 더 적은 이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33마리의 배알을 품고 있는 임신한 암컷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심해에 더 많은 상어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포켓 상어를 만나보세요. 대부분의 심해 상어가 2m 정도인 반면 포켓 상어는 길이가 약 14cm에 불과할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 때문에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이 생물은 분명 바다의 가장 멋진 비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 칠레 심해에서 발견된 이 작은 상어는 앞 지느러미 근처에 마치 스파이 장치 같은 신비한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는 몸 길이의 약 4%에 달하는 큰 크기이며 빛을 내거나 페로몬을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어는 어두운 심해에서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불빛을 발산할 수 있으며 여기서 심해란 정말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 상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7개를 쌓아 올린 높이에 맞먹는 3,000m가 넘는 수심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칠레에서 처음에 발견된 후 멕시코만에서 2010년에 다시 발견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동물 중 빛을 발하는 동물은 포켓 상어뿐만이 아닙니다. 2.5cm 길이의 이 바퀴벌레는 과학적으로 루치호르 메티카 루케이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1939년에 처음 채집되었지만 수십 년이 지난 2012년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흥미로운 이유는 생체 발광을 이용하기 때문인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반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주로 빛을 이용해 짝을 찾는 반딧불이와 달리 이 바퀴벌레는 빛을 이용해 독성이 있는 딱정벌레를 흉내내고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퀴벌레가 발견된 에콰도르 지역은 화산 폭발로 큰 피해를 입어 이 빛나는 경이로움이 단 한 번뿐인 발견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작은 생물을 소개합니다. 블랙 해마라고도 알려진 히포캄푸스 미노타우루스를 만나보세요. 이 작은 해마는 넓은 목과 큰 머리, 작은 몸집이 눈에 띄기 때문에 미노타우루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알려진 유일한 표본은 호주 에덴 해안에서 채집된 것으로 자연 서식지에서 살아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고기의 일상생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죠. 일부 연구에 따르면
30층 건물 높이와 맞먹는 수심 약 100m의 깊은 바닷속에서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신비로운 해마는 산호를 꼬리로 감싸는 것을 좋아하고 모래바닥에 숨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의 산호초와 잘 어울리기 때문일 거예요. 따라서 바다에서 이 흥미로운 생물을 발견하는 것은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음 목록은 나리뇨 고양이입니다. 1989년 콜롬비아 남부의 갈레라스 화산에서 이 신비한 점박이 고양이의 표본 한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작은 녀석은 꼬리가 짧고 검은색 꼬리가 7개 있으며 끝이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양이의 털은 다른 고양이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 독특한 털을 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고양이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여러 박물관을 방문해 비슷한 고양이를 찾기로 결정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DNA 분석을 통해 이 고양이가 900만 년 전쯤 가장 가까운 친척에서 갈라져 나온 다른 고양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타 선 에인젤은 아름다운 보라색과 검은색 비행기 털 그리고 밝은 녹색의 턱과 머리를 가진 벌새입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1909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구입한 표본 한 개체만 알고 있었으며 그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한 연구에서 이 새의 DNA를 다시 한번 분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보고타 선 에인젤은 완전히 별개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벌새는 실제로 두 종의 벌새가 섞인 잡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벌새의 어미는 남미 안데스 산맥에 주로 서식하려는 화려한 벌새인 긴 꼬리 실프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 비둘기라고도 불리는 점박이 초록 비둘기는 조류계의 유니콘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783년 존 레섬이라는 영국 의사가 이 새를 처음 목격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것이 비둘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고 많은 연구자들은 그 비둘기가 다른 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DNA 연구에 따르면 이 새는 실제로 유명한 도도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리셔스에서 온 통통하고 날지 못하는 새로 이상한 부류를 가진 거대한 비둘기처럼 보였던 그 새 말이에요. 어쨌든 리버풀 비둘기는 길이가 약 33cm이고 노란색 점박이 깃털이 있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육지를 좋아하는 사촌 니코바 비둘기와는 달리 점박이 초록 비둘기는 나뭇가지에 달린 과일을 먹으며 나무에서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고 해요. 오늘날 이 기괴한 새를 보고 싶다면 유일하게 알려진 표본이 있는 리버풀의 월드 뮤지엄을 방문해야 합니다. 영국에 머무는 동안 런던에 들러 자연사 박물관을 꼭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서 과학적으로 프테로푸스 브루네우스라고 알려진 유일한 날여우 표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날여우는 보통 세계에서 가장 큰 박쥐 중 일부입니다. 날개를 제외한 몸 길이는 약 40cm에 달합니다. 하지만 버시섬에서 1874년에 발견된 이 특별한 박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21cm로 미니 버전에 가까워요. 따라서 한동안 야생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연히 발견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고양이 보고 저녁 먹으라고 부르죠. 고양이씨? 갑자기 큰 소리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식탁 위에 접시들이 쿵쿵거릴 때마다 짤랑거리네요. 벽에서 그림이 떨어졌어요. 지진인가요? 아니요. 조랑말 크기의 고양이가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보통 고양이보다 먹이가 10배나 더 필요하죠. 그리고 트랙터처럼 그르릉거리죠. 안 돼 고양아, 이제 그만해. 찬장 엎어지겠어. 자, 이건 미래의 동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기후, 물, 공기 중의 산소, 심지어 중력도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일부 새들이 점차적으로 따뜻한 깃털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미래엔 기본적으로 부리와 날개가 있는 스핑크스 고양이처럼 보일 거예요. 같은 일이 우리의 반려동물들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서서히 완전 대머리가 될 때까지 털이 짧아질 거예요. 비둘기나 쥐 같은 도시의 유해동물들은 고양이 크기만큼 더 커질 거예요. 100만 년만 전만 해도 쥐는 여러분의 새끼손가락만도 못한 크기였어요. 왜냐하면 작은 굴 속에 숨어서 큰 포식자들의 눈에 띄지 않았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그들은 인간이 만든 편안한 지하 저장고에 살고 있어요. 그곳에서 아늑한 둥지를 만들 수 있고
많은 음식 쓰레기 덕분에 굶지도 않죠. 그래서 편안함을 많이 느끼면서 계속해서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게다가 쥐들은 이미 더럽고 독성이 있는 물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털어버릴 수 있는 기름진 털을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반면에 초식 포유류는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들의 먹이는 점차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구에는 숲과 녹지는 더 적어지고 식물들이 점차 사라질 테니까요. 결국 사슴, 코끼리, 기린, 그리고 다른 동물들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점점 더 작아질 거예요. 점점 줄어드는 것 외에도 몸에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포유류들은 눈이 점점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귀를 통해 열을 내보내기 위해 귀는 더 커질 거고요. 꼬리는 곤충을 쫓기 위해 더 길게 자라게 되죠. 육지 포유류들이 점차 작아지면서 새들은 크기가 커질 거예요. 그 이유는 작은 동물들을 더 많이 잡아먹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새들의 근육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날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해질 거예요. 덥고 건조한 곳에 있는 동물들은 공기 중에 물을 넣는 방법을 더 많이 배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긴 돛이나 피부 덮개가 필요할 거예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차가울 때 이 새로운 신체 부위의 수분을 축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도마뱀들은 목도리를 훨씬 더 큰 크기로 진화시킬 거고요. 그러면 더 많은 빗물을 모을 수 있겠죠? 해양 세계 같은 경우는 벌써 몇몇 물고기들이 곤충을 잡기 위해 물 밖으로 뛰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물고기 지느러미는 더 멀리 뛸 수 있게 더 길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점차 그 지느러미는 날개로 변해서 진짜 나는 물고기가 되겠죠. 아마도 미래에는 이 물고기들은 작은 새를 사냥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기 위해선 숨을 더 오래 참는 법을 배우고 훨씬 더 높이 날아야 할 거예요. 하지만 큰 포유류와 해양 포유동물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바다는 점점 더워져서 어떤 종들은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수중세계에서 가장 큰 서식동물인 흰 긴수염 고래는 2대의 통학버스 크기만 한데 바다에는 이 고래를 위한 음식이 적어져서 크기가 점차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도마뱀과 파충류의 개체수는 증가할 거예요. 이들은 열 흡수를 잘하죠. 그리고 기후변화와 함께 지구상에는 더 많은 곤충이 생길 거고 도마뱀의 먹이가 더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덩치도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 큰 새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 거예요. 다리는 더 길고 튼튼해져서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되어야 새한테 안 잡아먹힐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곤충들은 아마 개체수가 폭발할지도 몰라요. 아마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살면서 먹이를 찾아 날아다닐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식량원인 포유류들이 점점 없어지거나 그 크기가 줄어들어서 화가 나고 배고플 거예요. 인간도 변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에서 100만 년 사이 우리들이 머리카락을 완전히 잃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팔다리는 점점 더 얇아지고 길어질 거고요. 키는 약 2.1m 정도 될 거예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아마도 발에 발가락이 없어질 거예요. 우리 머리와 뇌는 풍선처럼 될 거예요. 그리고 수명은 100년 이상 될 겁니다. 인간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고 자연 도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린 서로 점차적으로 비슷해질 거예요. 수천만 년 후에 모든 인간은 아마도 똑같아 보일 거예요. 게다가 우린 유전공학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빛이 나는 토끼,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소, 거미줄을 치는 염소, 근육질의 슈퍼돼지 등등. 하지만 동물들이 어떻게 스스로 진화할지에 대해 우린 더 관심이 많아요. 자, 시간을 빨리 감기 해볼게요. 인간은 오랫동안 다른 행성과 다른 은하계에서 살아왔어요. 지구는 오래전에 동물과 식물만을 위한 집이 되었죠. 이곳에 있는 인간의 흔적은 오직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속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도시들 뿐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는 네크로프테릭스 같은 놀라운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건 타조와 성인 남자만한 크기의 독수리, 그 중간쯤의 생명체예요. 길고 강력한 부리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먹이를 먹기 위한 주요 도구예요. 긴 발톱이 있는 강한 다리는 그들을 훌륭한 달리기 선수로 만들어주죠. 이 생물은 하루에 수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어요. 네크로프테릭스는 따뜻한 털이나 깃털이 필요해요. 인간과 온실 효과가 없어서 지구의 온도는 확 낮아졌어요. 하지만 따뜻한 재킷으로 이들은 새로운 빙하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조처럼 알을 낳아서 번식하죠. 이건 낙하산 따쥐예요. 보통 몇 센티미터만한 보통의 뒤지와 같죠. 하지만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꼬리에 낙하산이 있어요. 작지만 부모님의 둥지에서 살죠.
하지만 둥지를 떠날 때 공중으로 몸을 날려 얇은 털로 만들어진 낙하산을 펼칠 수 있어요. 따뜻한 기류가 올라와서 낙하산 따쥐들을 날려보냅니다. 공중에서 24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곤 다른 곳에 둥지를 틀고 그들의 새끼들도 같은 방법으로 집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와카, 이 동물은 다리가 2개밖에 없는 줄무늬 기린처럼 생겼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생물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달리기에선 그 어떤 포식자도 이길 수 없죠. 게다가 눈이 머리 높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와카는 긴 목 덕분에 높은 풀밭에 앉아있을 때도 위협이 되는 천적들을 볼 수 있어요. 테라바이트는 2억 년 후에 지구에 나타날 흰개미의 후손이에요. 이들이 위협을 감지하면 거대한 머리에서 산과 같은 화학물질을 뿜어낼 거예요. 가장 큰 포식자조차도 이들에게 접근하는 걸 두려워할 거예요. 리드 스틸트는 높이가 약 1m이고 거의 성인 인간만큼 무게가 나가요. 줄무늬 색깔 덕분에 리드 스틸트는 갈대밭에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늪지대를 가느다란 다리로 걷고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죠. 긴 목과 날카로운 이빨은 코브라처럼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해주죠. 그게 물고기를 잡아서 거의 통째로 삼키죠. 하지만 이 모든 예측은 매우 불확실해요. 진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십억 개나 되거든요. 진화의 과정은 언제든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 대량 멸종과 행성의 기후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살아남은 얼마 안 되는 유기체의 작은 비율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몇백만 년 후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동물들이 생겨나 있겠죠? 다람쥐의 이빨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람쥐는 견과류와 다른 딱딱한 음식을 갉아먹어서 이빨을 닳게 만들어요. 다람쥐의 앞니빨은 사실 주황색입니다. 그건 이빨이 특별히 강력한 에나멜로 덮여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치아가 다람쥐 이빨과 달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일부 종의 새들은 매운 고추를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 새들이 매운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고추가 매운맛이 나는 이유는 특별한 화학물질인 캡사이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새들은 캡사이신의 효과를 느끼는데 필요한 미뢰가 없어요. 코뿔소의 뿔은 머리카락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 머리카락과 손톱을 구성하는 것과 동일한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단백질은 케라틴이라고 합니다. 다른 동물의 뿔은 중심에 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뿔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를 1초에 20번 쪼갤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알아차리기에는 너무 빨라요. 만약 딱따구리가 하루 종일 나무를 쪼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나무를 쪼을까요? 그 횟수는 종종 하루에 총 8,000에서 12,000회에 달합니다. 불가사리도 눈이 있어요. 각각의 팔 끝에 하나씩 있죠. 이 눈은 빛에 민감한 세포 집단입니다. 개구리는 물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수분 섭취 패치가 있습니다. 배와 허벅지에 있어요. 개구리는 이것으로 피부를 통해 직접 물을 흡수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절약될 거예요. 대부분의 애벌레 종은 몸 안에 약 4,000개의 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거의 250개가 머리에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벌레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처럼 멋져 보이지만 이 벌레의 몸의 3분의 2는 탄산칼슘 튜브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각고래의 유명한 뿔은 사실 밖으로 난 이빨입니다. 이 바다의 유니콘은 이빨이 2개밖에 없어요. 수컷의 경우 그 이빨 중 하나가 윗입술을 통과해 자랍니다. 사람의 치아와는 달리 이빨은 안쪽이 단단하고 바깥쪽이 민감하고 부드럽습니다.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동물은 매우 긴 혀를 가지고 있어요. 이 혀는 개미핥기가 매일 35,000마리 이상의 흰개미와 개미를 잡아먹는 것을 돕습니다. 배를 채우려면 많이 먹어야 할 거예요. 벼룩은 몸 길이의 200배가 넘는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큼 높이 뛸 수 있을 거예요. 야호! 붉은 눈 청개구리 알은 환경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면 더 일찍 부화할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동물들은 슬로모션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것은 더 큰 동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돕습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인간의 지문과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코알라 지문은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호주에서 그렇겠죠? 하마의 땀은 분홍색이고 정확히 말하자면 땀이 아닙니다. 불그스름한 오일이에요.
이것의 기능은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액체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타거나 상처를 입으면 하마에 온몸을 비비세요.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이고 털은 속이 비어 있어서 거의 속이 들여다 보입니다. 북극곰 발바닥에도 털이 자랍니다. 이 털은 곰이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고 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거미 중 하나인 타란툴라의 일부 종은 2년 이상 먹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전 소름 끼친다고 생각해요. 오리너구리는 키스할 때, 아니 수영할 때 눈을 감아요. 오리너구리의 귀와 눈을 가리는 특별한 피부 주름이 있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아주죠. 오리너구리의 콧구멍에도 방수덮개가 있어요. 에뮤는 뒤로 걸을 수 없는데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날지 못하는 새는 종아리 근육이 있는 유일한 새입니다. 에뮤는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또한 장거리 달리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후진을 할 수 없어요. 악어는 혀를 움직이지 못하는데 입천장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혀는 목구멍을 막아서 악어의 기도를 보호합니다. 물뱀, 돌고래, 고래, 엘리게이터, 크로커다일, 그리고 거북이는 익사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물속에 있어야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고 아주 오랫동안 숨을 참을 수 있을 뿐이에요. 오직 한 종의 새만이 뒤로 날 수 있는데 바로 벌새입니다. 에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이 작은 새는 또한 초당 80회까지 날개를 펄럭일 수 있어요. 코끼리 따쥐는 그 외모에도 불구하고 사실 쥐보다는 코끼리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레이드마크 같은 코끼리 코를 가지고 있나 봐요. 코끼리 따쥐는 코를 이용해서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아주 능숙하게요. 고양이와 고양이과의 모든 동물은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맛을 느끼는 미뢰가 없어요. 참 안 됐네요. 플라밍고는 머리를 거꾸로 한 상태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아랫뿌리가 크고 윗뿌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합은 거꾸로 먹기에는 안성맞춤이에요. 하지만 다른 새들과는 정반대의 구조입니다. 플라밍고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호랑이의 피부에는 털과 같은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랑이에 대해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큰 부리 새는 잠을 잘 때 예쁘고 팽팽한 공 모양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새들은 머리를 돌려서 꼬리로 머리를 덮고 부리를 등에 올려놓습니다. 아주 예쁜 색깔의 공이에요. 타조는 동물의 왕국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뇌보다 더 커요. 눈 하나는 당구공만 합니다. 모든 흰동가리는 수컷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암컷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한번 변하면 바꿀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와 달리 해마는 일단 짝을 찾으면 평생을 함께합니다. 더 귀여운 점은 둘이 이동할 때 서로 꼬리를 잡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짐을 들고 다니는 건 수컷입니다. 흰개미는 절대 잠을 자지 않아요. 배터리를 재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을요. 나무늘보는 먹이를 소화하는데 2주가 걸립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요. 스케줄이 텅 비었거든요. 개의 코 지문은 신원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코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고 동물마다 다릅니다. 올빼미는 눈알이 없어요. 대신에 눈구멍에서 움직이지 않는 눈 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펭귄은 외부 귀는 없지만 청력이 유난히 뛰어납니다. 특히 북극곰을 경계할 때는요. 둘이 만날 일이 없겠지만요. 해파리는 98%가 물입니다. 그래서 해파리가 해변으로 떠내려오면 몇 시간 뒤에 몸이 모두 공기중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물속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난다면 악어는 항상 해우에게 길을 양보할 거예요. 매너가 좋네요. 회색곰은 볼링공을 분쇄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링을 할 때는 그냥 이기게 해주는 게 좋아요. 자이언트 판다는 수면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대부분의 경우 숲의 바닥에서 바로 잠이 듭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갓난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작은 찻잔 무게에 쥐보다 작아요. 붉은 손 물고기는 손의 도움으로 해저 바닥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건 손이 아니라 진화한 지느러미예요. 정말이에요.
고양이끼리 보통 서로 야옹거리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로 우리 인간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의사소통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효과가 있죠. 나무늘보는 몸을 떨지 못합니다. 2주 전에 먹은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빠서가 아니에요. 나무늘보의 털은 가끔 이끼에 덮여 있어요. 너무 덥거나 추워지면 신진대사가 중단됩니다. 힘든 시기 동안 불멸의 해파리는 스스로를 다시 젊은 상태로 바꿉니다. 일단 그저 조직 덩어리인 상태에 이르면 이 생물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티렉스에 생존하는 가장 가까운 친척은 닭과 타조입니다. 등을 보이지 마세요. 곰치는 목구멍에서 뻗을 수 있는 턱을 또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 턱으로 운이 나쁜 바다 생물체를 감쌉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의 턱이 뒤를 향해 면도날처럼 나 있는 날카로운 이빨로 곰치의 먹이를 잡습니다. 그 후에 포획된 먹이는 곰치의 목구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방금 식욕이 다 떨어졌어요. 일부 달팽이종은 털이 많은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털 덕분에 달팽이는 젖은 표면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어요. 혹등고래는 사냥을 할 때 종종 무리를 지어 먹이를 잡기 위해 거품망 전략을 적용합니다. 이 거품은 물고기 떼가 도망가지 못하게 합니다. 눈표범은 다른 큰 고양이과 동물처럼 포효하지 못합니다. 덜 발달된 성대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야옹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쉿쉿 소리를 내고 심지어 그르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무리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수달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거대한 해초로 몸을 휘감기도 합니다. 효과가 있어요. 사자는 종종 초원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저는 사자가 정글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서 사냥의 90%는 암컷이 합니다. 수컷들은 영토와 무리의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습니다. 그리고 가끔 하쿠나 마타타를 외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귀를 움직이는 독특한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고양이의 귀에 32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어종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직 다른 상어들만 이 녹색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대 8,000개의 미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1,500개를 조금 넘어요. 파랑어치는 다른 새들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건 매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른 새들을 겁주어 자신의 영토에서 쫓아내기 위해 이것을 사용합니다. 늘보 원숭이는 미치도록 귀엽지만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독이 있는 유일한 영장류로 알려져 있어요. 팔 안쪽 구분 부분에 분비샘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게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분비합니다. 큰 영양은 놀라운 회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지그재그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병코 돌고래는 서로를 부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안녕 밥, 안녕 찰리, 안녕 돌리, 안녕 얘들아, 물고기 고마워. 기린은 정말로 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색의 혀가 햇볕에 타는 것을 막아준다고 추측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게 다예요. 나중에 또 봐요. 자,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강아지가 거실로 옵니다. 바닥에 누워서는 마치 TV를 보는 것 같네요. 2012년 영국에서는 개 사료를 생산하는 회사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개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별한 고주파 소리를 사용했어요. 그 소리는 사람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겠지만 개에게는 매우 잘 들렸습니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어요. 강아지가 광고에 푹 빠지면 주인들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광고된 상품을 사겠죠. 이론적으로 그 아이디어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이 광고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물을 조정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들은 재미있게 TV를 봅니다. 털복숭이 친구들이 화면에 나오는 동물과 움직이는 물체, 다양한 이미지에 반응하는 것을 이미 본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가 보는 걸 개들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색깔의 경우 개에게는 TV와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다. 개는 노란색과 파란색의 색조로 세상을 보고 녹색과 빨간색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개들의 시야는 꽤 흐릿한 편이에요.
개는 화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뇌는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초당 16개에서 20개의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개에게 이 숫자는 초당 70프레임 이상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반려동물이 낡은 TV 앞에 앉아있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동물에게는 TV가 플립북처럼 보일 거예요. 만약 현대 텔레비전이라면 강아지는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겁니다. 현대 TV는 비디오 프레임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에요. 내용을 볼까요? 개는 평소 생활에서 자신들의 관심을 끄는 것과 같은 것에 반응합니다. 삐걱거리는 장난감, 명령, 다른 개들이 짖거나 으르렁대고 낑낑대는 소리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TV 화면이 개와 관련된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반려동물은 아마도 그저 무관심할 거예요. 2017년의 한 실험에서는 개들에게 세 개의 화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습니다. 동물들은 다른 화면에 비교해 특정 화면에 대한 선호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실 개는 아주 궁금해 보이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개의 TV 시청 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보통 개들은 한 번에 몇 초 동안만 화면을 봅니다. 반면 사냥개들은 선천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TV에 더 사로잡히죠. 하지만 냄새에 주로 의존하는 사냥개들은 곧 지루해질 거예요. 고양이나 앵무새 같은 다른 반려동물들도 가끔은 TV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앵무새 주인들은 새들이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확신하죠. 특정 광고가 나오면 신이 나 보이거든요. 심지어 날개를 퍼덕거리거나 춤을 추고 휘파람을 불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화면에서 무엇을 보는 걸까요? 앵무새의 시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새의 눈은 앞이 아니라 머리 쪽에 있습니다. 덕분에 새는 더 넓게 볼 수 있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앵무새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요. 와이드 스크린 TV의 이미지가 훨씬 더 납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볼 때는 하나의 일정한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앵무새들에게는 화면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깜빡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멋진 것은 앵무새가 자외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감지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고양이는 어떨까요? 고양이는 타고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설치류나 새의 이미지에 가장 크게 반응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100마리 이상의 고양이들에게 하루에 3시간 동안 TV를 시청하게 했습니다. 고양이들은 5개의 포커스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각 그룹은 사람과 동물이 움직이는 장면부터 빈 화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고양이들이 TV를 보는 평균 시간은 6%가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만약 고양이가 가끔 화면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 TV 앞에 혼자 두지 않도록 하세요. 고양이의 사냥 본능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면 위를 날고 있는 새를 잡기 위해 점프를 한다면 텔레비전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제한된 시간 동안 TV를 보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동물의 TV 시청 이야기를 들으니 다른 동물은 어떻게 세상을 보는지 궁금해지시죠? 물고기의 눈은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이 보호막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고기가 물속에서 선명하게 볼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의 눈처럼 물고기의 눈에는 흑백 시야를 위한 망막 간상체와 색을 보기 위한 원뿔체가 있습니다. 수조에 사는 금붕어와 같은 몇몇 물고기들 역시 자외선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의 눈은 근처에 있는 모든 걸 실제보다 더 크게 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뱀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혀를 내미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보면 뱀은 열 복사를 놀라울 정도로 잘 감지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런 종류의 방사선을 방출하는데요. 뱀의 이런 타고난 감지력은 밤이 되면 현대의 어떤 야간 시력 장치보다 10배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오직 움직임에만 반응할 수 있어요. 쥐도 시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야가 흐리고 깊이를 잘 인지하지 못해요. 이 설치류 동물들은 정록생명인 사람들처럼 색을 인지합니다. 모든 것이 푸르스름해 보이죠. 그리고 보이는 색깔마저도 약간 희미합니다. 또한 쥐는 자신들이 보는 것과 냄새를 연결하는 편입니다. 대부분 수염으로 주변을 더듬거리며 세상을 인식해요. 소리 질러! 소는 대부분의 사람보다 훨씬 덜 밝은 색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몇 개의 색조만이 밝게 보이고 나머지는 희미해 보이죠. 소 역시
사물을 아주 명확하게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빠르게 시선을 집중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손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수직 시야로 인해 깊이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60도 정도만 인지하죠. 참고로 사람은 140도를 인지합니다. 소가 그림자를 지나기 전에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건 소가 그 그림자를 도랑인지 땅에 난 구멍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거의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겐 두 개의 사각지대가 있죠. 하나는 코 바로 앞에, 다른 하나는 꼬리 뒤에 있어요. 말은 우리처럼 밝은 색을 보지 못하는데요. 이 때문에 어떤 물체를 발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 빨간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벌보다 더 많은 색조를 볼 수 있지만 벌에게는 더 넓은 범위의 색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색을 결합할 때 파란색, 녹색, 빨간색을 기준으로 하지만 벌은 파란색, 녹색, 그리고 자외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곤충에게는 붉은색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광수용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벌은 노란색, 주황색, 또 벌의 보라색이라고 하는 독특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데요. 노란색과 자외선이 섞인 색이에요. 벌은 사람보다 색을 5배는 더 빨리 봅니다. 그런데 벌의 색 지각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은 아니에요. 벌은 이 색 지각 능력으로 인해 사람이 볼 수 없는 자연의 착륙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의 둥근 모양과 벌레 머리 밖으로 튀어나온 생김새 때문에 파리는 거의 360도를 볼 수 있어요. 파리는 보통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며 초점을 맞추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파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에서 가장 멋진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자이크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수천 개의 작은 이미지가 함께 전체 그림을 만듭니다. 파리가 점프를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비록 앞은 잘 보지 못하지만 움직임을 탁월하게 포착합니다.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어는 세상을 단색으로 봅니다. 꽤 근시기도 해요. 하지만 상어는 미래의 저녁 식사에 가까워질 때에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빛이 희미하다면 상어는 우리보다 거의 10배는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정원 달팽이의 눈은 초점을 맞추거나 색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느림보들은 가까이 오는 다른 생물들을 눈치챌 수 있어요. 또한 달팽이는 어둡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빛의 세기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다 자란 대왕조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바위나 산호에 몸을 붙이고 작은 바늘구멍 같은 눈 수백 개로 세상을 관찰합니다. 이들의 눈은 부드러운 몸의 가장자리를 따라 위치해 있어요. 조개는 3가지 색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개는 자신이 받는 정보를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밝고 화려하지만 전혀 모양이 없는 이미지를 보죠. 하지만 조개에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조개는 아주 맛있죠.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상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복상어가 그래요. 수면 아래에 거의 518m 깊이의 어두운 바다에 살아요. 아무도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들은 다른 복상어들만 볼 수 있는 형광빛을 발산해요. 과학자들은 노란빛을 차단하는 필터를 사용해서 그 빛을 감지했어요. 그들은 이게 이 큰 물고기들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빛은 상어가 미생물 수준에서 감염과 싸우는 걸 도와요. 찌르레기는 서로를 알아보는 데 사용하는 비밀 암호가 있어요. 이 새는 다른 종의 새 둥지에 알을 낳기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기생조류예요. 어린 찌르레기는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 암호와 같이 자기 종의 노래를 인식하는 내부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와 같은 종을 찾을 수 있어요. 회색곰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턱힘을 갖고 있어요. 귀여워 보일 수 있지만 이 덩치 큰 녀석이 가까이 있다면 날카로운 발톱과 특히 입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게 좋아요. 턱힘이 800만 파스칼 이상인데 볼링공을 으스러뜨릴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동물들은 피부 깊숙한 곳까지 줄무늬가 있고 다른 어떤 동물들은 좀 더 겉핥기식인 걸 갖고 있어요. 호랑이가 첫 번째 그룹에 속해요. 털에 줄무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줄무늬가 있어요. 눈표범과 같은 다른 털복숭이 큰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린과 얼룩말은 털에만 무늬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해요. 얼룩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두 번째 선택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검은 줄무늬는 대부분 다리 안쪽과 배 쪽으로 끝나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흰색이에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검은색에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흰색과 검은색, 모든 털은 멜라노사이드 세포가 있고 모낭에서 자라요. 모든 동물들은 이런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것들은 멜라닌이라고 불리는 색소를 생성하고 털과 피부에 색을 줘요. 얼룩말의 경우 화학 전달자는 어떤 멜라노사이트가 어떤 털의 어느 부분에 색을 보낼지 알려줘요. 그래서 얼룩말은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흰색은 사실 그 자체 색소가 아니에요. 멜라닌 결핍으로 생겨난 거죠. 그래서 검은색이 얼룩말의 기본색인 거예요. 코알라는 범죄 현장을 오염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지문을 갖고 있어요. 인간과 공통점이 많은 것 같진 않은데 손을 자세히 보세요. 독특한 고리와 아치가 있으니까 만약 코알라가 불법적인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거예요. 달랑개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위협적으로 느끼는 것 근처에 있을 때 으르렁거려요. 배에 있는 이빨로 그렇게 하죠. 우선 집게발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방어할 거란 걸 알려줘요. 만약 그게 효과가 없다면 개처럼 무시무시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는 달랑개 배 안에 있는 길고 단단한 이빨 3개를 문질러서 나오는 거예요. 달랑개는 먹이를 갈 때도 같은 소리를 내요. 이빨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각 돌고래의 엄니가 사실 안쪽에서 나온 치아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다른 고래들과는 달리 일각 돌고래만이 큰 엄니 또는 턱 안쪽에서 자라는 이빨을 갖고 있어요. 최대 1000만 개의 신경 말단이 있고 보호되지 않아서 엄니는 모든 접촉에 아주 민감하다는 걸 의미해요. 엄니에는 보통 신경 말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피부 조각과 비슷해요. 인간의 95%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리고 큰 돌고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는 인간들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더 많아요.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큰 돌고래가 99% 이상 왼쪽으로 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 뜻은 오른손잡이라는 걸 의미해요. 큰 돌고래는 오징어, 새우 또는 더 작은 물고기와 같은 먹이를 사냥할 때 오른쪽 면과 오른쪽 눈을 해저에 더 가까이 둬요. 바다에서 온 더 멋진 사실들이에요. 혹등고래가 먹이를 쫓을 때 거품을 사용하는 걸 알고 있었나요? 혹등고래가 얼마나 큰지 고려해 볼 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다에서 먹이를 찾아 잠복할 때 이 고래들은 팀을 이뤄 거품 그물이라는 기술을 써요. 위쪽으로 나선형으로 헤엄치는 동안 물속에서 거품을 내요. 이 거품들은 물고기가 탈출하는 걸 어렵게 만들죠. 길들여진 고양이에 대한 가장 오래된 증거는 1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연구원들은 거의 20년 전에 키프로스의 고대 마을을 파헤칠 때 이걸 발견했어요. 인간의 뼈 바로 옆에서 고양이 뼈를 발견했는데 그건 그들의 삶이 끝날 때도 서로 가까이 했었다는 걸 암시했어요. 인간들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29,000년 전쯤에 먼저 개를 길들였어요. 개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을 잡는 걸 도왔어요. 하지만 인간들은 정착하고 잉여 작물을 저장하기 시작할 때까지 고양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생쥐는 곡물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그래서 그 시기에 고양이들이 유용해지기 시작했어요. 퍼피는 몸을 긁고 싶을 때 아주 획기적으로 긁어요. 분명 멋진 부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확실히 긁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연구원들은 퍼핀이 가려운 곳을 긁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나무 막대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맨해튼의 작은 지역에만 사는 특별한 종류의 개미가 있어요. 63번가와 76번가 브로드웨이 중앙이 이 기어다니는 동물이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지은 곳이에요. 맨해튼 개미는 유럽에서 온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여기에 필적할 수 있는 유럽 개미종은 없어요. 해리포터 팬 여러분들, 초콜릿 개구리라는 게 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그래 보여요. 뉴기니 호수가 항상 분리되어 있던 건 아니에요.
약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그들을 갈라놓기 전까지 수백만 년을 함께 보냈었죠. 오랫동안 같이 했었기 때문에 녹색 나무 개구리를 포함해 몇몇 동물들과 식물들은 여전히 두 지역 모두에 살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정말 멀리까지 퍼졌고 많은 악어들로 둘러싸인 덥고 습한 지역에 사는 그중 일부의 개구리들은 진짜 초콜릿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우린 모두 플라밍고의 특유의 색에 대해 알고 있지만 사실 분홍색이 아니에요. 플라밍고는 태어날 때 회색인데 자신들이 먹는 남조류와 새우 식단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계속 있었을 거예요. 이 음식에는 특정한 천연 염료가 있는데 그래서 플라밍고 깃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홍색으로 변해요. 어린 태즈메니아 대불이 자라서 엄마를 떠나면 함께 어울리며 평생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있어요. 사귀는 걸 좋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우정을 쌓아요. 한 연구에 따르면 가장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있을 때 스트레스의 표시로 심박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겨울 동안 이가 달달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자켓을 잠그는 대신 자신을 꽁꽁 얼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건 개구리들이 하는 거예요. 수생 개구리는 대부분 물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겨울의 대부분을 연못, 호수 또는 다른 물의 바닥에서 보내요. 두꺼비와 개구리는 일반적으로 냉혈 동물인데 이건 몸의 온도가 주변의 온도에 따른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개구리들은 주요 장기의 높은 농도의 당이나 포도당 때문에 겨울 동안 얼 수 있어요. 일단 동결이 풀리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지내요. 문어는 3개의 심장과 푸른색의 피를 갖고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고 포식자의 시야를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해치는 잉크를 뿌리죠. 또 9개의 뇌를 갖고 있어요. 중앙에 있는 뇌와 팔에 있는 8개의 뇌죠. 그래서 중앙의 뇌가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쁠 때 팔로 조개를 열 수 있는 거예요. 문어는 팔로도 맛을 볼 수 있어요. 해양 생물이 생산하는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팔을 만지고 맛을 보게 해주는 세포가 빨판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어는 먹이와 바위를 구별할 수 있어요. 라이거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하이브리드 동물이고 엄청나게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야생에서는 볼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교배를 하는 거예요.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조차도 달라요.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의 혼합이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크게 자랄 수 있어요. 사실 라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고양이예요. 기록된 가장 큰 라이거인 헤라클레스가 좋은 예예요. 418kg에 길이가 3.3m에 달했거든요. 함께 산책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라이거는 대부분 사자나 호랑이보다 훨씬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행동이나 외모 면에서 호랑이보다는 사자와 더 비슷해요. 하지만 호랑이의 특성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등에 줄무늬가 있고 수영을 좋아해요. 타이곤과 라이거가 기본적으로 같은 동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둘 다 호랑이와 사자의 혼합이에요. 하지만 타이곤은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교배종이에요. 보통 부모보다 작고 사촌뻘인 라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대부분의 경우 호랑이 아버지로부터 매력적인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쪽에서도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을 물려받아요. 예를 들어 사회성이 좋고 포효할 줄 알아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하이브리드 동물 중 하나는 홀핀이에요. 암컷 큰 돌고래와 수컷 흑범고래의 혼합이죠. 그 이름은 다른 동물일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흑범고래는 돌고래과에 속해요. 심지어 범고래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홀핀은 흥미롭게도 부모의 절반씩 균형 있게 닮았어요. 홀핀은 짙은 회색 피부를 가졌어요. 흑범고래와 옅은 회색 돌고래 색깔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죠. 돌고래는 80개에서 100개 사이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흑범고래는 44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배종은 딱 중간인 총 66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해조류와 민달팽이가 짝을 이룬다면 어떤 동물이 나올까요? 상상할 필요도 없이 결과를 확인하려면 녹색 바다 민달팽이를 보세요. 캐나다와 뉴 잉글랜드의 해수 소택지에 살아요.
아마 이 비디오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이상한 하이브리드 생물, 절반은 식물, 절반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민달팽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기 위해 먹이로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해조류로부터 유전자를 훔치는 교활한 방법을 사용한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식물이기 때문에 엽록소라는 식물 색소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 특이한 민달팽이들이 광합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광합성은 식물이 햇빛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에너지를 포함한 자신만의 분자를 생산해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녹색 바다 민달팽이는 엽록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었어요. 수컷 표범과 암컷 사자를 섞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레오폰이라고 불리는 흥미로운 하이브리드가 생겨납니다. 이 동물은 거의 사자만큼 자라요. 하지만 여전히 아빠 표범과 비슷하게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어오르기와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은 다른 특징도 물려받았어요. 수컷 사자와 암컷 표범을 결합할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리파드라고 부릅니다. 수컷 사자는 보통 길이가 약 3m고 무게가 약 230kg 나가요. 암컷 표범은 몸집이 훨씬 작아서 몸 길이가 1.5m밖에 안 되며 몸무게는 약 36kg이에요. 몸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요. 좋아요. 버팔로와 소는 어때요? 아마도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이 조합은 비팔로라고 불리는 특이한 하이브리드 동물을 만들어내요. 많은 종류의 하이브리드 동물들이 스스로 번식할 능력이 없지만 비팔로는 달라요. 그리즐리 곰과 북극곰을 교배하면 그롤라 곰이 됩니다. 아니면 피즐리? 그리즐라인가요? 그냥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세요. 야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두 종류의 곰들은 서로를 정말 싫어해요. 둘은 공동 서식지에서 함께 잘 살지 못해요. 하지만 비록 드물기는 해도 사랑이 싹트는 경우가 있어서 이 귀여운 카라멜 색깔의 하이브리드 그롤라 곰이 탄생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북극곰보다 조금 작아요. 어깨 높이는 평균 1.5m이고 무게는 보통 455kg이에요. 하지만 그리즐리 가문에서 물려받은 유전자 덕분에 따뜻한 기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제 꽤 터프한 동물을 만나봐요. 제그라이언이에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규어와 사자의 하이브리드예요. 이 흥미로운 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검은 제규어와 암사자 사이에 우연한 결합이 있었고 결국 두 마리의 제그라이언이 태어났어요. 한 마리는 검은 제규어가 주로 가지고 있는 우성 멜라닌 유전자 때문에 검은 반점이 있는 진한 회색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사자 색깔의 제규어를 연상시키는 로제트 무늬의 반점이 있었어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라이구아도 있어요. 암컷 제규어와 수컷 사자의 혼합이죠. 정말 멋진 색깔을 가졌을 거예요. 야생 고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바나 고양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바나 고양이는 애완동물과 외래 하이브리드 종에 모두 속하는데 집고양이와 야생 아프리카 서벌의 하이브리드 종이에요. 집고양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로 멋진 종이죠. 하지만 사바나 고양이를 이국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큰 몸짓, 늘씬한 몸매, 그리고 얼룩점이 있는 털입니다. 이 고양이들은 매우 충성스럽고 똑똑하고 사랑스러워요. 여기 예상치 못한 교배종이 있어요. 제브로이드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람들이 얼룩말과 모든 말의 혼합종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얼룩말과 말의 새끼는 조스라고 불러요. 얼룩말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교배된 말에 따라 다르지만 순수한 얼룩말의 줄무늬 털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하이브리드는 털에 완전한 줄무늬가 없어요. 주로 몸과 다리의 흰색 부분이 아닌 곳에서 줄무늬를 볼 수 있어요. 얼룩말 잡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귀여운 동물을 보세요. 이건 종키예요. 아니면 쥐동크, 지브라스, 젠키? 마음대로 고르세요. 대부분 황갈색, 회색 아니면 갈색이에요. 다리와 배의 가장 어두운 부분에 있는 독특한 줄무늬로 구분할 수 있어요. 라이거와 같은 잡종과는 달리 종키는 보통 야생에서 살아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사바나나 탁 트인 산림지대를 넘나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죠.
기푸가 무슨 동물인지 추측할 수 있나요? 네, 염소와 양의 교배종으로 이 비디오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껴안아주고 싶은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기푸는 매우 희귀해요. 어떤 전문가들은 심지어 기푸가 진짜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특정 유전적 이상을 가진 양일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양과 염소는 다른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 교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낙타와 라마를 섞으면 카마라고 하는 귀엽고 작은 동물이 나옵니다. 비팔로처럼 카마 또한 부모 모두에게서 도움이 되는 특징을 물려받았어요. 최초의 카마는 1998년에 태어났어요. 카마는 낙타혹이 없어요. 몸은 라마 쪽과 비슷하게 부드럽고 양털 같은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물 없이도 꽤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어요. 코이울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코요테와 늑대의 외모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두 종은 사실 약 20만 년 전에 분리됐어요.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코이울프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캐나다 동부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숲, 인근 공원, 때로는 도시에 사는 똑똑하고 적응력이 좋은 이 동물에 익숙할 수도 있어요. 이 하이브리드는 지난 세기 동안 등장했어요. 그리고 부모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코이울프가 다 자라면 부모 사이즈의 중간쯤 됩니다. 하지만 순수한 코요테보다 25kg이 더 무겁고 더 큰 턱, 더 긴 다리, 더 작은 귀, 더 덥수룩한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가를 소개합니다.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를 부모로 가진 매우 희귀한 종이에요. 꽤 이상한 동물이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북대서양에 살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수십 년 동안 그 존재를 의심해왔습니다. 1990년 그린란드에 있는 이누이트 사냥꾼 창고에서 특이한 고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들이 있다고 했지만 벨루가 고래나 일각고래와는 다르게 생겼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들이 회색 피부, 일각고래 같은 꼬리, 그리고 벨루가 같은 지느러미를 가졌다고 말했어요. 일각고래와 벨루가고래는 크기가 비슷하고 둘 다 외뿔고래과에 속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다는 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운 여름날이고 여러분은 밖에서 날씨를 즐기고 있어요. 그늘진 곳 시원한 잔디밭에서 누워서 쉬고 싶은데 누군가가 여기에 침을 뱉은 것 같네요. 하지만 사실 이건 거품벌레의 집이에요. 이 친구들은 식물에서 수액을 많이 빨아들이고 수액을 처리할 때 거품을 많이 형성하는데 매일 체중의 150배 이상에 달해요. 이 모든 거품들은 어린 곤충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고치를 형성해요. 어느 새나 동물도 이 고치를 먹고 싶어 하지 않죠. 맛이 쓰거든요. 마치 닌텐도 카트리지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잠시만, 치타? 보아하니 드라큘라 개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데 또한 개미 세계의 흡혈귀예요. 이 개미는 아무 햄버거나 먹기 대회에서도 분명 우승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속도보다 5,000배 빠른 속도로 턱을 움직이기 때문이죠. 드라큘라 개미가 얼마나 빠른지 이해하기 위해 초당 48만 프레임으로 턱이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죠. 이 속도로 여러분은 개미가 아래 턱뼈를 천천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뛰진 않지만 입이 빠르고 턱을 너무 빨리 움직여서 딱딱거리며 구부리기도 하죠. 자, 사람들도 손가락을 구부리면서 소리를 딱딱 낼 수 있죠. 가장 어두운 동물은 오골개예요. 이것들은 깃털, 눈, 발톱이 검을 뿐만 아니라 뼈도 검어요. 색은 푸르스름한 검은색이고 진하죠. 이것의 닭날개를 먹어본 적이 있다면 마치 누군가가 그것들을 블랙베리 주스나 오징어 먹물에 재운 것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가 이 이상하고도 매력적인 수탉을 처음 발견했다고 해요. 1298년 이 탐험가는 고양이처럼 검고 최고의 알을 낳는 닭 품종에 대해 썼죠. 이 민물고기는 20세기 초부터 존재해왔는데 아마도 흑백 영화, 심지어 무성 영화가 있던 좋은 옛 시절을 기억할 거예요. 어떤 빅마우스 버팔로는 112세까지 살았어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들은 바다에 살아요. 11,000년 된 심해 해면도 있는데 별탈 없이 아주 잘 있죠.
이 물고기는 숨을 4분 넘게까지 참게 해주는 놀라운 아가미를 갖고 있어요. 괴상하게 생겼지만 강인한 동물인 녹점 수라기를 만나보세요. 이것들은 또 바다 두꺼비로도 유명해요. 사실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전형적인 물고기보단 두꺼비를 더 닮았죠. 또 꿀꺽 삼킨 바닷물로 몸을 부풀리는데 풍선처럼 뱅창할 수 있죠. 사실 이 뛰어난 능력으로 몸 안에 있는 물로부터 실제로 산소를 얻기 때문에 이 물고기는 숨을 몇 분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적인 챔피언은 인간이에요. 세계 챔피언은 20분 이상 숨을 참고 버틸 수 있어요. 자기 옷을 만드는 몇몇 동물이 있어요. 해면칠에는 수중악강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해면으로 일종의 모자를 만들어요. 개들이 옷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기 위해 연구원들은 크기가 다른 해면을 주었어요. 개가 클수록 더 큰 해면을 선택했죠. 그들은 머리를 위한 작은 구멍을 오려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다음 크기가 자신에게 맞는지 알아보기까지 완벽한 모양을 얻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사용해요. 만약 마음에 들면 해면이 완벽한 모자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해면을 자르고 파내죠. 최근 연구원들은 새들이 잠자는 동안 새들의 눈물을 마시는 나박을 발견했어요. 여태까지 다른 동물의 눈물을 먹고 사는 동물의 등록 사례는 3건에 불과했는데요. 아마존 나비, 단생벌, 그리고 나방이었죠. 이들의 고정 식단은 대부분 과즙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는 필수 소금이 부족하죠. 이들은 새들의 눈물뿐만 아니라 거북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아마존 정글에서 발견되는 많은 포유류의 눈물을 마신다고 해요. 정말요? 악어의 눈물도요? 일부 바다 거주자들은 붉은 빛을 발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쥐덫고기는 먹이를 잡기 위해 이 빛을 사용하죠. 새우는 붉은 빛을 보지 못하니 쥐덫고기는 붉은 빛의 파동을 방출하는 붉은 새우를 발견하고 먹이를 놀래키지 않고 잡을 수 있죠. 포유류도 빛을 낼 수 있어요. 나르다람쥐는 자외선을 받으면 분홍빛을 내뿜어요. 이건 그들이 빛을 흡수하고 다른 파장으로 다시 방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너구리는 가장 큰 볼 주머니를 갖고 있진 않지만 확실히 가장 이상하긴 해요. 오리너구리는 주로 먹는 음식인 지렁이, 조개, 달팽이를 으깨는 걸 돕기 위해 주머니 안에 자갈을 보관해요. 이 친구들은 이가 없어서 음식 씹을 때 자갈이 유용하죠. 마치 믹서기 역할을 하거든요. 구강세척으로는 뭘 사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인간에게 다람쥐가 가진 놀라운 볼이 있다면 우린 입으로 바로 식료품을 운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다람쥐들은 자신만큼 큰 뭔가를 특대 입 짐칸에 넣고 운반할 수 있어요. 햄스터도 같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데 도망쳐야 할 때를 대비해서 새끼들을 입에 물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작은 듯해도 햄스터에겐 상당히 큰 미니 당근이 햄스터의 두 뺨 사이로 흔적 없이 사라질 수도 있죠. 논리적으로 마리아나 해구에 살고 있을 마리아나 스네일피쉬는 비교적 작아요. 중간 크기의 캔디바 2개만 하죠. 크기에도 불구하고 몸 위로 1600마리의 코끼리가 서 있는 듯한 압력을 쉽게 견딜 수 있어요. 이 물고기는 독특한 신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두개골에 약간의 틈이 있죠. 만약 두개골이 균일하고 구멍이 없었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깊숙한 곳에서 절대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연골 뼈대는 부드럽고 유연해요. 또 실제 눈은 없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살고 있어서 실제로 필요하진 않죠. 피노키오 개구리를 만나보세요. 추측하기 쉬운 이들의 코는 다양한 상황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크기가 커질 수 있어요. 위험이 느껴지면 커지죠. 개구리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곳에 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성을 유인하고 싶을 때도 길어질 수 있지만 거짓말할 때도 아마 길어질걸요? 농담이에요. 비 오는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아마 핫초코 한 잔을 들고 담요로 몸을 감싸고 창턱에 앉아 창문에 떨어지는 물방울을 보고 있겠죠. 만약 좋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미얀마에서 발견된 미얀마 들창구 원숭이가 아니네요. 이들의 콧구멍은 너무 위로 향해 바깥 세상에 노출되어 있어서 비가 올 때마다 재채기를 해요. 하지만 고등학교 때 여러분이 합창단에 있었다면 공통점이 있네요. 들창구 원숭이는 같이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아마존강 돌고래는 태어날 때는 분홍색이 아니에요. 새끼들은 항상 회색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마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이 친구들은 단지 다른 색이 되는 거죠. 저도 팔자주름 말고 이런 분홍색을 갖고 싶네요. 흰개미의 미친 수면 스케줄 때문에 여러분은 흰개미가 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들은 사실 절대 잠을 자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는 일은 주변에 보이는 나무 말뚝을 갉아먹는 겁니다. 만약 셀룰로스가 풍부한 음식 때문에 살찌는 게 걱정된다면 달팽이로 변해도 될 겁니다. 달팽이는 파워 낮잠을 몇 시간 자고 난 후 3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잠을 자지 않고 말릴 수 있어요. 물 없이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이것만 빼고요. 아프리카 페어입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낄 때 점액질의 보호막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지하로 내려가죠. 땅속 약 23cm로 말이에요. 이들에겐 숨 쉴 수 있는 튜브가 내장되어 있어요. 뉴질랜드 토종인 마운틴 스톤 곱등이는 급격한 기온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혈액의 극한의 온도에도 혈액이 결정화되지 않게 해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거든요. 이들은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나 심지어 펭귄보다 추위를 더 잘 견뎌요. 안락고리 여우 원숭이에겐 말도 안 되는 분쟁 해결 방법이 있어요. 이들은 악취 대결돼요. 한 그룹의 평균 여우 원숭이 수가 약 20에서 30마리 되는 걸 고려하면 경쟁이 심할 거란 걸 알 수 있죠. 냄새 분비샘은 손목과 어깨에 있어요. 손목에 있는 건 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나는 냄새는 금방 날아가요. 어깨에 있는 건 끔찍하고 어떠한 향수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갈색의 이상한 페이스트를 생산해요. 그러니 물러나세요. 자기 전에 야식을 먹으면 수면의 질이 낮아져요. 늦은 밤 야식은 신진대사와 체온을 높이고 그러면 뇌의 활동이 활발해져요. 밤에 활동적인 뇌는 악몽을 꾸게 만들죠. 엄밀히 말하면 지구에는 여전히 많은 공룡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새는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은 공룡이에요. 새는 두 다리가 달린 공룡인 수각류에서 진화했어요. 그래요. 티렉스와 닭, 타조, 그리고 벌새는 먼 친척이에요. 휴대폰은 변기 손잡이보다 10배 더 더러워요. 또한 사무실 테이블에는 사무실 변기 시트보다 평방 센티미터당 수백 배 많은 박테리아가 있으므로 조심하세요. 으악! 개미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 개미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지구의 모든 지역에 서식해요. 다른 군집의 개미들은 서로 사이가 좋고 결코 갈등을 겪지 않아요. 플라밍고는 실제로 흰색이에요. 베타카로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해요. 이 색소는 플라밍고가 먹고 사는 해조류와 새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피부색을 바꿀 수 있어요. 당근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약간 주황색으로 변해요. 당근에 많이 함유된 베타카로틴 때문이죠. 이론적으로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는 셈이에요. 만일 태양이 사라지면 우리는 8분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일본의 과학자들은 고양이가 정말로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오디오 녹음을 틀었어요. 녹음에서 고양이 주인이 고양이 이름을 불렀어요.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고 꼬리, 다리, 귀가 움직였어요. 고양이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거의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건 진화 때문이에요. 고양이는 곡식을 먹는 쥐에 의해 이끌려서 사람들에게 왔어요. 사람들과 가까이 살았지만 길들여지지는 않았어요. 나무는 땅속에 일종의 인터넷망을 갖고 있어요. 나무 뿌리의 90%는 균사체 필라멘트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는 그것을 통해 정보와 영양분을 교환해요. 서로에게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기생충에 대항해서 함께 싸워요. 수조개의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몸무게의 3%를 차지하고 무게가 3kg까지 나갑니다. 미생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소화를 돕고 영양분을 흡수하며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양한 일을 합니다. 미생물 수에 비하면 지구 인구는 매우 적어요. 티스푼의 흙 속에는 지구상에 사는 인간보다 많은 수의 생명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뇌가 250만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다고 추정해요. 이 메모리를 최대치까지 모두 사용하려면 300년 길이의 고품질 비디오를 두뇌 메모리에 업로드해야 할 거예요.
인류는 역사를 통틀어 20만 톤의 금을 채굴했고 그중 약 3분의 2가 1950년대 이후로 채굴되었습니다. 만약 이 금으로 큐브를 만든다면 가로 세로 21m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데이터는 지구의 중심부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신화를 확인시켜 주었어요. 이 금의 양은 지구 전체를 무릎 높이까지 덮기에 충분해요. 문제는 채굴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믿었지만 300조 그루, 즉 한 사람당 420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지구에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어요. 사막과 추운 렝겔 섬은 매머드가 살았던 마지막 장소였어요. 이 거대한 동물은 약 4,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 당시 기자의 피라미드는 겨우 5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고고학자들은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꿀 항아리를 발견했어요. 꿀은 상하지 않았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아마도 꿀의 화학적 구성 때문일 거예요. 꿀을 상하게 하는 박테리아와 곤충은 꿀에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실제로 공룡이 마시던 물과 같은 물을 마시고 있어요. 지구의 물은 수십억 년 전과 똑같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증발했을 뿐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아직도 정확히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우리는 달과 화성의 상세한 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지구 바다의 80% 이상이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탐험되지 않은 상태예요. 수십억 톤의 물 및 압력, 추위, 빛의 부족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어요. 뜨거운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된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에요. 한 가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어요. 음식이 냉장고에서 더 빨리 식을 수 있도록 소량으로 다른 용기에, 가급적이면 얕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야 해요. 이렇게 하면 음식과 냉장고를 모두 보존할 수 있어요. 지구에는 생물학적으로 불멸인 생명체가 있어요. 투리톱시스 도른이라는 투명 해파리예요. 해파리가 다 자라면 바닥으로 가라앉고 폴립으로 변해요. 폴립에서부터 다시 해파리로 자라요. 재생의 횟수는 제한이 없어요. 목소리로 유리를 깨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우 어려워요. 비명소리는 적어도 105데시벨이어야 하고 약 2-3초 동안 지속돼야 해요. 잭해머는 90데시벨이에요. 전 세계의 선원들이 항해 중에 만났던 대왕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어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긴 촉수를 가진 괴물이 그저 신화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2004년에 오징어의 첫 번째 사진이 찍혔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13m에 달하는 오징어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우리 코와 귀는 매년 더 커집니다. 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중력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코와 귀의 연골이 약해져요. 그래서 처지고 더 커 보이는 거죠. 케플러 우주망원경 탐사선은 지구가 유일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아마도 우주에서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뿐만이 아닐 거예요. 미니버스 크기의 탐사선은 9년 동안 우주를 날았어요. 이 기간 동안 잠재적으로 생명이 거주할 수 있는 3억 개의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어요. 그 행성들은 단단한 표면,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우리의 태양과 같은 가까운 별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식물, 곰팡이, 동물,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미생물로부터 진화했어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루카, 마지막 보편적 공통조상이라고 불러요. 이 미생물은 생물과 그 후손의 유전자를 비교함으로써 발견됐어요. 루카는 45억 년 전에 살았어요. 뜨거운 용암과 물 사이에 있는 심해 화산의 분화구에서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이 곰처럼 겨울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이것은 스페인 동굴 시마데 로스 우에소스에서 발견된 고대 사람들의 뼈로 확인됐어요. 과학자들은 뼈에서 느린 신진대사의 징후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네안데르탈린이 몇 달 동안 잠을 자고 동굴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죠. 눈을 감으면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은 사실이에요. 눈을 감으면 정보를 외울 필요가 없고 시각적으로 환경이 산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두뇌 에너지가 절약되고 기억력이 더 효율적이 돼요. 인간의 미액 산도와 자동차 배터리의 산도는 거의 동일해요. 플라스틱, 심지어 금속도 위에서 녹아요.
1센트 동전 크기의 금속판을 위액에 담그면 24시간 안에 63%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모기는 정말로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물어요. 모기에게 가장 맛있는 사람은 O형이에요. 또한 모기는 시력이 정말 좋아요. 녹색, 검은색, 그리고 빨간색에 이끌리니까 캠핑을 가기 전에 옷 색깔을 확인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99.9%의 빈 공간이 있어요. 우리 몸은 우주의 다른 물체들처럼 원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의 중심에는 초소형 핵이 있어요. 원자를 농구공 크기까지 확대해도 핵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만약 몸의 모든 빈 공간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모래알 만큼 작아질 거예요. 상어를 15분 동안 최면에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려면 상어 코를 손으로 쓰다듬어야 해요. 이러한 종류의 최면은 긴장성 부동이라고 불리는데 상어의 코에 있는 수용체 때문에 발생해요. 코를 쓰다듬으면 수용체들은 많은 신호를 보내고 상어의 뇌는 그것을 모두 처리할 수 없게 돼요. 유리는 무정형 물질이고 많은 물리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고체인데 현미경으로 보면 액체처럼 보여요. 실제로 액체도 고체도 아니에요. 유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이 분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옷을 다리면 온도가 높아져서 섬유가 바뀌는 것과 같아요. 개의 귀에서 주머니같이 생긴 것을 발견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헨리의 주머니 또는 더 과학적으로 피부 변연낭이라고 합니다. 열린 주머니처럼 보이는 피부에 접힌 부분으로 귀 뒤쪽 아랫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정확히 그 용도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한 가지 가설은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최대 1500m 깊이에 사는 먹장어는 바다에서 가장 이상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생물들의 목록에는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있죠. 마귀상어, 바다거미, 붉은 입술 부치, 그리고 심지어 겨울에 수영을 하는 사람까지요. 너무 추워요. 얼른 나오세요. 뱀장어처럼 생겼지만 무악강 종에 속합니다. 무악강이란 턱이 없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여기 속하는 동물로는 칠성장어가 있어요. 소용돌이 치는 이빨로 가득 찬 원반 모양의 흡입하는 컵 같은 입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먹장어는 2개의 혀, 4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눈도 위도 없습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다른 점은 두개골이 있지만 척추가 없다는 거예요. 뼈도 없어요. 척추 없는 이 독특한 두개골은 완전히 연골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귀와 코에 있는 것 같은 말랑거리는 거요. 그래요. 커다란 크리스마스 스웨터처럼 보이는 비늘 없는 피부를 보고 이 연약하고 작은 동물이 쉬운 먹잇감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먹장어는 깊은 물속에서 후디니처럼 다른 물고기들로부터 탈출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비결은 점액입니다. 아주 많은 점액이요. 무언가가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하거나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먹장어는 옆구리에 줄지어 있는 구멍에서 단백질을 방출합니다. 이 물질이 주변 물과 섞이면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약 10,000배 정도로요. 물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이 점액공은 커집니다. 한 티스푼의 먹장어 점액은 순식간에 한 양동이로 변할 수 있어요. 그것은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물고기의 아가미를 순식간에 막아버립니다. 상어라고 할지라도요. 하지만 먹장어도 아가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점액이 먹장어 자신의 아가미는 막지 않는 걸까요? 그건 간단해요. 먹장어는 자기 몸을 매듭으로 만들어 점액이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렇다고 점액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때때로 점액은 먹장어의 작은 코로 들어갑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먹장어는 일종의 재채기를 합니다. 이 물고기의 점액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유연한 가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일론보다 더 강해요. 이 점액이 가득한 웅덩이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은 헤엄쳐 나오기 위해서 팔다리를 휘젓기가 힘들 거예요. 마치 고무줄에 묶인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코나 목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만일 코나 목으로 들어갈 경우 먹장어를 잡아먹으려고 했던 아가미가 달린 물고기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점액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어요. 낙하산에서 자동차, 심지어 옷까지요. 이 점액으로 가득한 수영장에 다이빙하려는 게 아니고요. 미래에는 점액으로 만든 수트를 입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육지 생물에 있어서는 오리너구리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유류는 오리부리, 비버꼬리, 물갈퀴가 달린 발이 있고 그리고 알을 낳습니다.
많은 물고기들처럼 오리너구리와 그 친척인 바늘두더지는 위가 없어요. 하지만 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먹이를 볼에 저장합니다. 일단 먹이를 먹으면 그 음식은 바로 내장으로 가죠. 이것만으로도 더 이상 이상한 동물은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리너구리는 새끼를 위해 땀 우유를 생산합니다. 겨울이 되어 곰, 박쥐, 뱀,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 겨울잠에 빠졌을 때 약간 다른 방식으로 동면을 하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추운 계절에 나무 개구리는 스스로를 얼게 합니다. 때로는 7개월 동안요. 마치 갈색의 고드름처럼 몸에 크리스탈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럽 같은 천연 부동액으로 몸을 채웁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오면 스스로 몸을 녹일 수 있어요. 한 계절에 여러 번이라도요. 이 개구리들은 숲에서 잘 덮인 곳을 찾아서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일단 몸이 녹으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뛰어가 버립니다. 이름이 복서개라면 그에 부응해야 합니다. 딩딩 1라운드예요. 이 작은 개는 정말 똑똑해요. 개 발톱에는 바다 아네모네가 달려있고 이 DIY 권투 글러브는 강력한 펀치를 날립니다. 작은 촉수가 달린 바다 생물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이 작은 개가 물고기와 자신보다 더 큰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도록 도와줍니다. 기분이 상하면 개는 팔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장갑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바다 아네모네의 촉수는 점심거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찌르기 세포로 덮여 있습니다. 네, 아네모네는 식물이 아니에요. 배고픈 짐승이에요. 서로 윈윈 관계입니다. 개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장갑은 개를 타고 바다바닥을 누비면서 무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 개의 다른 이름은 그렇게 강한 이름은 아니지만 절 믿으세요. 폼폼개나 치어리더 개는 귀엽게 생겼지만 귀찮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거미줄을 무서워한다면 이걸 피하는 게 좋아요. 다윈의 나무껍질 거미는 작은 거미치고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한 거미줄을 만드는 무당 거미 일종입니다. 이 거미줄은 케블러보다 10배 더 강하고 지구상의 어떤 거미줄보다 2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거미줄 자체는 킹사이즈 침대만큼 클 수 있어요. 그런 거미줄에서 잠을 자고 싶지는 않겠지만요. 그 거미줄의 다리는 더 놀랍습니다. 길이가 무려 25m가 넘을 수 있어요. 거미는 강을 가로질러 거미줄 다리를 지어서 물 위를 날아다니는 벌레들을 잡습니다. 아니면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거미줄에서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군요. 햇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에 해변에 갔는데 선크림이 다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깐만요. 하마가 하는 대로 해보세요. 하마는 땀을 흘릴 때 자신들만의 선크림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물에서 사는 하마의 피부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젖어 있어야 합니다. 물 밖으로 나가야 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끔 하마한테서 볼 수 있는 빨간색이나 분홍색의 액체 구슬은 자외선을 흡수하고 피부가 타는 것을 보호해줍니다. 이 액체는 또한 산성이 매우 높아서 피부에 박테리아가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하마는 크고 움직임이 서툴러 보이기는 하지만 야생에서는 최고의 올림픽 선수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하마를 강에 사는 말이라고 부른 것일지도 몰라요. 식물은 자신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 아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경호원들을 품고 있어요. 개미죠. 누군가 나뭇잎 몇 개를 조금씩 갉아먹으면 그 진동은 개미 부대에게 밖으로 나가 침입자를 막으라고 경고합니다. 나뭇가지의 속이 텅 빈 가시 속에 살고 있는 아카시아 개미들은 밖으로 나와 말벌 같은 침으로 배고픈 동물에게 충격을 줍니다. 이 나무는 감사의 표시로 개미들에게 맛있는 과즙을 주고요. 개미들은 동물들이 나뭇잎을 너무 많이 뜯어먹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나뭇잎에 있을 박테리아를 줄여주어 나무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멍게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얼굴에 물총을 맞고 싶지 않다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요. 멍게는 수중식물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바퀴벌레보다 우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물이에요. 이 물렁물렁한 작은 생물은 여러분, 저, 그리고 멋진 등뼈를 가진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대가족은 척색동물이라고 불립니다. 올챙이처럼 생긴 작은 애벌레로 시작해서 멍게는 바닷속에서 짧은 시간을 보내며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약간의 물웅덩이를 찾을 때까지 몸을 꿈틀거립니다. 멍게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주 과감한 조치요. 굴, 따개비, 홍합과 같이 멍게는 처음 착륙한 곳에 몸을 굳히는 접착제 같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원히 살 집을 고르면 먹기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먹어치우는 건 자신의 꼬리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가미와 심지어 뇌를 흡수합니다. 더 이상 바다를 항해하는 능력이 필요 없게 되었고 불필요해졌어요. 하지만 심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멍게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과 매우 비슷합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조금 닮았어요. 여기 여러분이 절대 잊지 못할 사실이 있어요. 바닷가재, 클레이피쉬, 그리고 개는 이빨이 있어요. 위에 말이죠. 일단 무언가를 꿀꺽 삼키고 나면 윗속의 음식은 큰 이빨로 빻아요. 이는 위갈고리라고 불리고 갑각류가 쉽게 소화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물론 한 단계 더 나아간 개가 있습니다. 유령개는 이빨을 먹는 데뿐만 아니라 으르렁거리는 데 사용해요. 겁을 먹거나 다른 개와 싸울 때 뱃속에 이를 갈면서 사라지라고 경고를 합니다. 성대가 없으면 배에서 내는 소리로 대신해야겠죠. 그들은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종류의 개입니다. 초당 몸 길이의 100배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축구장 하나 반 정도의 거리를 달리는 것과 같아요. 우와, 저것 좀 보세요. 2009년 일본의 이시카와 사람들은 전에 본 적이 없는 종류의 비를 보았습니다. 올챙이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날 바람이 너무 강해서 올챙이들을 순식간에 들어올려 실어 날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갈매기와 같은 큰 새들이 둥지로 날아가던 도중에 올챙이들을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올챙이들이 물 분출구에 의해 땅에서 솟아났고 나중에 비처럼 내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은 올챙이뿐만 아니라 물 웅덩이 대신에 개구리와 물고기가 땅 위에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벌레가 비처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 비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켄터키주 베스카운티에서 1876년 화창한 봄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크라우치 부인은 집 마당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아놓은 고기도 아니었고 지름 7.5cm에 달하는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그녀 위로 떨어졌어요. 2명의 용감한 지원자가 기원을 알 수 없는 그 고기를 먹어보기로 했고 그들은 양고기나 사슴고기 맛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둘 다 미식가는 아니었나 봐요. 그 고기는 쇠고기로 밝혀졌어요. 그러한 사례는 유럽에서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고기비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인 설명은 독수리들이 먹이로 모아둔 고기 조각들을 가지고 날아가다가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짐이 없다면 독수리는 몸이 가벼워지고 쉽게 날 수 있습니다. 와, 저는 도넛비가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워싱턴주 오크빌은 자주 비가 오는 곳이지만 이 비는 아직 확실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범한 빗방울 대신 사람들은 반투명 젤리 같은 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작은 덩어리들은 거의 50제곱킬로미터 지역을 뒤덮었어요. 그 비에 정말 가까이 다가간 사람들은 다음날 몸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덩어리를 연구했고 그 안에 인간의 백혈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후 다른 실험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증발한 해파리가 비가 되어 내린 것이거나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온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영국의 도르셋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동안 사람들은 우박과 함께 젤라틴 공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그 젤리공들을 모아서 나중에 연구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온에서도 젤리가 녹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아무도 공의 출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첫 번째 설명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운반하던 일종의 수중 동물의 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실험한 결과 젤리 물질은 방수 역할을 하는 화학물질이었고 많은 상업용 제품에 사용되는 것이었어요. 전선이 젖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호주 거미는 악명이 높으며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비처럼 내리는 방법까지 터득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한 거미비는 호주에서 꽤 흔한 일입니다. 거미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미줄 한 가닥을 쏩니다. 바람에 실려가기 위해서요. 보통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날씨가 습해지면 수백 마리의 거미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나무에 오릅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마치 풍선처럼 거미줄에 매달려 바람에 떠내려가는 거미들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메콩강으로 여행을 간다면 아마 물속에서 솟아올라서 공중으로 직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빛나는 공을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현지인들은 이것을 나가 불덩어리라고 부릅니다.
크기가 매우 다양해서 이 붉은 빛의 공은 체리만큼 작을 수도 있고 수박만큼 클 수도 있어요. 밤 동안 수십 개, 때로는 수천 개의 불덩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어떤 확실한 설명도 제공하지 못하지만 아마도 습지 환경에 의해 방출되는 가연성 가스일 거예요. 하지만 한 지역 미신은 이 모든 것이 메콩에 살고 있는 거대한 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토네이도성 용오름은 육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의 속도는 정말 빠를 수 있어요. 물은 모아지고 부분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물고기와 심지어 거북이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사실 물고기비 또한 이 기이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같은 현상이 눈 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눈 용오름의 사진은 6장 뿐인데 그중 4장은 온타리오에서 찍힌 것입니다. 이 기상현상은 공기온도가 매우 낮은 반면에 물이 안개를 생성할 만큼 충분히 따뜻할 때 발생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용암은 빨갛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밝은 면에 있어요. 네, 제가 지어냈어요. 하지만 용암이 빨갛다는 사실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카와 이젠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낮에는 전형적인 빨간색이지만 밤에는 빛이 나는 파란색으로 변하는데요. 숨은 비밀이 있는 건 아니고 엄청난 양의 황산 때문입니다.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의 물은 너무 청록색이어서 당장 뛰어들고 싶겠지만 아마 절대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걸 짐작했을 거예요. 그 화산의 불도 파란색이고 5m 높이까지 치솟아서 세계에서 가장 큰 푸른 불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물이 유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얀 소금 연못은 창문이나 심지어 지하세계로의 포탈처럼 보입니다. 소금 증발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고 이런 호수들은 프랑스와 인도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의 카길 소금 연못은 생동감 넘치는 색깔 때문에 훨씬 더 기이하게 보입니다. 색깔이 정말 다양해요. 짙은 청색, 초록색, 주황색, 진홍색, 백색, 그리고 심지어 자홍색까지 띠고 있어요. 색깔의 차이는 염분 농도와 연못에 살고 있는 작은 미생물에 따라 다릅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 발트의 연안에는 춤추는 숲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의 소나무는 모두 구부러지고 꼬여 있어요. 이 숲은 60년대 초반에야 만들어졌는데 당시 그 지역의 사구 모래를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마도 불안정한 모래가 나무를 그렇게 꼬이게 만들었을 거예요. 나무들이 그렇게 삐뚤어진 또 다른 이유는 강한 바람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초자연적인 힘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숲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하죠. 지역 주민들은 만약 그 나무의 고리 중 하나를 통과한다면 수명이 1년 더 길어진다고 믿습니다. 뉴멕시코주 타우스의 고동치는 웅웅거림은 1990년대 이후 지역 주민들을 미치게 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웅웅거림은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합니다. 과학자들이 웅웅거림의 근원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기계적인 장치 때문이거나 심지어 동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서부 시애틀의 웅웅거림은 일종의 물고기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국, 호주, 그리고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도 다른 종류의 웅웅거림이 들렸습니다. 다행히도 세계 인구의 약 2%만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야광운 또는 밤구름이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드문데 하나는 여름에만 형성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남반구와 북반구 모두 50도에서 70도 사이의 위도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름을 보려면 태양은 이미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야 하지만 구름은 여전히 햇빛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 중 가장 높은 구름은 80km 상공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너무 희미해서 볼 수 없어요. 요정의 고리, 엘프의 고리 또는 픽시링이라고 알려진 것은 초원과 숲이 우거진 지역에 나타나는 버섯으로 된 수수께끼 같은 원입니다. 과학자들은 왜 이 버섯들이 거의 완벽한 원을 형성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신에 따르면 요정이 춤을 추며 돌던 자리가 타서 버섯이 빠르게 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버섯은 풀이 시든 곳에서 자라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아마존강은 6,500km에 달합니다. 비엔나에서 뉴델리까지 자동차로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죠. 하지만 남아메리카에는 아마존강을 2번 이기는 강이 있습니다. 첫째, 더 넓습니다. 둘째,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수중 쌍둥이인 함자강은 지하 4km 아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강을 10년 전 2011년에야 발견했습니다. 눈도 깜빡이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희귀한 기상현상을 놓칠 거예요. 레드 스프라이트는 오로라와 약간 비슷하게 생긴 하늘에서 방출되는 전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해서 보통 번개보다 약 10배 강합니다. 하지만 단 몇 초만 지속되죠. 1989년에 처음 사진에 찍혔는데 아직도 이 번개의 사진과 영상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드 스프라이트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려면 초당 약 7,000프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전 포기할래요. 물속에서 그 지느러미를 보면 심장이 거의 멎죠. 이것 때문에 해변에 수영하러 가는 게 불안하죠. 그 거대한 면도날 이빨을 가진 사냥꾼의 이름은 대백상어예요. 그러니 만약 바다 공포의 절정인 이것이 영역을 떠난다면 틀림없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대한 백상아리를 겁먹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메갈로돈도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비현실적인 괴물일까요? 아니요, 어림없어요. 범고래만큼 빠르게 바다의 일부를 깔끔하게 쓸어버리는 건 없죠. 강력한 범고래 떼가 바다 표범이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찾으러 올 때 가장 크고 무서운 상어들조차도 뒤돌아보지 않고 지역을 벗어나요. 이 고래들이 왜 특별히 대백상어를 목표로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경쟁자를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상어가 도망가고 다음 해가 될 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압니다. 네, 말 되네요. 범고래는 대백상어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이빨도 많고 고기에 대한 무자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빨을 쓸 거예요. 범고래는 또한 매우 지능적이라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팀으로 일해요. 그게 물고기 떼를 잡는 거든 얼음 위에 물개를 떨어뜨리려는 거든 아님 심지어 흑등고래를 쫓는 거든 말이죠. 그러면 백상아리가 강력한 범고래를 무서워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무서워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야생동물과 거리를 둬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더 잘 잘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범고래는 편식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인간은 메뉴에 없대요. 오늘 여러분이 물속에 있다고 해서 범고래가 식단을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범고래는 고래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가장 큰 종의 돌고래예요. 그리고 상어들은 이들의 친척도 두려워해요. 큰 돌고래 말이에요. 큰 돌고래 하나도 상어에겐 압도적인데 때로 지어다니면 더 강력하죠. 상어는 매우 민첩한 이 해양 포유류에게 의해 쉽게 압도당해요. 이들은 뭉툭한 주둥이를 마치 공성체처럼 사용해요. 이게 상어를 아주 거슬리게 만들어서 그냥 지역을 떠나버리죠. 이제 동굴의 왕국에서 다른 최고의 사냥꾼을 생각해본다면 늑대가 항상 떠오르죠. 늑대 무리는 광대한 영토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늑대는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서 원하는 뭐든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요. 늑대는 매우 지능적이고 빠르고 민첩해요.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수일 거예요. 만약 회색곰이나 퓨마가 이들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숫자놀이는 항상 늑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죠.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가 많지 않더라도 늑대들은 장악해서 두려움을 주죠. 다른 동물들도 혼자 있는 늑대를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보통 늑대를 내버려 두죠. 완전히 눈 덮인 하얀 환경에 대비되는 오렌지색 옷을 입은 채 얼어붙은 영하의 온도에서 멧돼지를 덮치는 걸 상상해보세요. 확실히 시베리아 호랑이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가 180kg까지 나가는 이들은 야생 고양이들 중 가장 커요. 이 고양이는 자신의 몸무게 2배를 지고도 여러분 머리 위로 쉽게 뛰어오를 수 있어요. 이 숲의 왕에게 진짜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몸집이 큰 갈색곰인데 아마 막상막하일 거예요. 그러니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기가 있는 곳의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게 당연하네요. 남미 물속 최고의 보스는 그린 아나콘다입니다.
제규어와 카이만조차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뱀 근처에선 안전하지가 않아요. 강둑의 탁한 물이 거대한 뱀을 완벽하게 위장해줘요. 아무도 모르게 뭔가가 와서 물 마시러 오길 앉아서 기다리죠. 그러곤 슝! 뱀이 공격하죠. 먹이를 제자리에 고정하기 위해 날카롭고 구부러진 이빨과 457cm의 순수 근육을 사용하죠. 대부분의 동물들에겐 다행히도 배불리 먹은 후에 아나콘다는 다음 식사에 대한 걱정 없이 몇 주 혹은 심지어 몇 달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이 가장 위험한 건 아닙니다. 이 타이틀은 블랙 맘바의 것이죠. 사자, 얼룩무늬, 하이에나, 기린, 그리고 심지어 코끼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독사를 피할 겁니다. 모두들 한 입만 물려도 금방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최대 4m까지 자라고 킹코브라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독사예요. 아프리카 블랙맘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속 19km로 질주하죠. 이건 러닝머신의 최고 속도예요. 최고는 아니지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그린 아나콘다의 이웃인 전기뱀장어예요. 이렇게 높은 전하를 띤 생명체를 기꺼이 상대하고 싶은 동물은 거의 없죠. 전기뱀장어는 800V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약 6,000개의 특수 세포를 갖고 있어요. 이건 미국 벽에 설치된 표준 소켓의 6배죠. 이 정도면 말 한 마리를 쓰러뜨리고 크리스마스 전구들을 켜기에 충분하죠. 2019년 테네시주의 한 수족관에서 트리 전구를 뱀장어 수족관에 연결했어요. 뱀장어가 물에 충격을 줄 때마다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이제 전기 뱀장어가 저항이라고 불리는 과정에서 전압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뱀장어에 대한 진짜 사실 하나 더. 전기 뱀장어는 공기 호흡을 해요. 입에 공기를 채우기 위해 약 10분마다 표면에 올라와야 하죠. 네, 단일패가 입안에 있어요. 정글의 왕은 제지 없이 계속 통치하나요? 책과 영화를 보면 물론이죠. 현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첫째로 이들의 집은 정글이 아니라 아프리카 평원이에요. 다양한 경쟁자들의 집합체, 하이에나, 표범, 악어들이 항상 왕의 왕관을 차지하려고 하죠. 심지어 얼룩말과 기린도 궁지에 몰리면 빠른 발길질로 큰 고양이를 막을 수 있어요. 만약 무는 힘으로 따진다면 인류가 측정한 것 중에 아프리카 나일강 악어가 제일 세요. 이들의 턱은 사자 턱보다 5배 더 강해요. 앞에서 봤던 물속 생물들은 물만 피하면 되는 거였죠. 사자를 잘 피해보세요. 사자는 시속 80km의 속력에 스쿨버스 길이만큼 점프할 수 있고 나무도 오를 수 있어요. 정점 역할로 보자면 사자의 가장 큰 상대는 아프리카 들개예요. 이 둘은 같은 지역에서 같은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서로 싸워요. 사자 무리가 크면 개들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자들을 상대할 만한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인내심이에요. 사자들은 놀라운 속도에 도달할지 모르지만 그건 한순간이죠. 먼 거리를 180kg 이상의 근육질 몸으로 가능한 최대 속도를 내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소요돼요. 하지만 아프리카 들개는 길고 가느다란 다리와 몸집에 비해 큰 폐를 갖고 있어요. 그 뜻은 몇 킬로미터를 빨리 그리고 멀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의 사냥 방식인데 먹잇감이 달리다가 지치게 되죠. 고양이들이 호기심이 너무 많아졌다면 왕을 상대할 만큼 용감한 동물이 하나 있죠. 하마예요. 귀엽고 말랑해 보이지만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예요. 통계에 따르면 대백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예요. 그리고 하마는 전혀 말랑하지 않아요. 하마는 순수한 근육으로 되어 있고 몸무게는 자동차만큼 나가요. 뾰족한 송곳니는 여러분 팔뚝보다 더 길게 자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자와 악어들도 하마와 거리를 유지하는 걸 선호하죠. 하마의 이름은 물의 말이란 뜻인데 하루에 16시간까지 물에서 잠겨 지내죠. 웃긴 건 하마는 수영을 잘 못해요. 만약 하마가 수영하는 것을 본다면 그건 사실 호수나 강 바닥에서 자신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최고의 올림픽 수영 선수들의 속도를 능가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비켜 사자야. 하마가 아프리카의 진정한 정점의 동물이에요. 하지만 전 상을 건네줄 만큼 가까이 가진 않을 거예요. 숲의 지배자는 회색 곰에게 내주세요.
무게가 0.5톤이 넘어서 이 커다란 털뭉치가 느리고 어수선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시속 40km의 속도를 오래 유지하는 건 베이모스 불곰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모든 지형에서 이들은 동물 세계의 오프로드 SUV예요. 아무 천적도 없는 이 곰은 지역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어요. 다행인 건 1년 중 3분의 1을 잔다는 거예요. 절대로 회색곰과 마주치지 않길 바래요. 특히 겨울잠에 들기 직전에 말이죠. 곰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살을 찌우는 가을을 보내는데 평소보다 더 굶주려 있거든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맹금류인 검독수리가 산림지대와 산맥 전 대륙에서 발견되는 건 당연해요. 날개 길이는 거의 2m고 사람들이 독수리의 눈이라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 새는 4.8km 상공에서 토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층 건물 옥상에서 개미를 보는 것과 같죠. 검독수리는 또 아주 높은 곳에서 빠르게 다이빙할 수 있어요. 이 다이빙을 하는 동안 시속 320km에 도달해요. 나르는 화살만큼 빠르죠. 슝! 4억 5천만 년 전. 물론 저는 그때 없었지만 해수면은 더 높았고 산호초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지구의 기후는 안정적이고 따뜻했고 공룡조차도 아직 살지 않았을 때였어요. 이때 우리가 상어라고 알고 있는 뼈와 턱이 있는 물고기가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지배해왔고 그 이후로 다른 해양 생물들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다수는 백상아리와 같이 먹이사슬에서 꽤 높은 위치를 차지한 사냥꾼으로서 광활한 바다 생활에 진화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전에 비해 오늘날의 상어는 덜 다양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공룡시대에 있었던 소행성의 충돌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상어종의 수가 줄었고 주로 물고기를 먹고 사는 더 작고 깊은 물속에 사는 종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수면 근처에서 마코상어나 백상아리 같은 상어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며 회색과 파란색 중간색을 띠면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집니다. 에폴렛 상어는 땅 위를 걸을 수도 있습니다. 물 밖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해변을 산책할 수는 없지만 얕은 열대 수역의 산호 평지에서 살기 때문에 기어다니는 듯한 동작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속 깊은 곳에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는 신비롭고 이상하게 생긴 거대한 상어종이 있는데 그런 상어들은 새로운 환경과 달라진 조건에 적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별로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 생물들은 대부분 가장 흔한 5개의 아가미 구멍이 아닌 6개 또는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속 깊이 들어갈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아가미 구멍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들은 적은 수의 아가미 구멍을 갖도록 진화했습니다. 6줄 아가미 상어는 오늘날 볼 수 있는 가장 원시적인 상어입니다. 이 상어의 뼈는 고대 멸종된 상어의 뼈와 비슷하며 매우 깊은 물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처럼 상어도 눈 안에 반사세포의 층이 있어서 어둡고 깊은 바다나 흐린 물에서 더 잘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수면 가까이에 있는 상어는 햇빛에서 사냥하기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눈이 크고 시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얕은 물에 사는 상어는 눈이 작아서 모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심해 생물들처럼 6줄 아가미 상어도 가능한 한 많은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더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감지 간상체가 더 많지만 색을 잘 구분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의 햇빛이 침투되는 바다의 약광층에는 2종류의 생물 발광 상어가 있습니다. 이 상어들은 눈으로 빛을 흡수하지 않고 몸으로 빛을 내거나 다시 방출합니다. 피부나 장기에는 부드러운 청록색 빛을 내는 특별한 세포가 있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심해 생물들은 먹이를 유인하거나 동물들이 그들을 쫓는 것을 막거나 과학자들에 따르면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위장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을 쫓는 동물의 실루엣에 몸을 숨겨서 위장하기도 합니다. 주변 환경과 일치할 만큼 충분한 빛을 생산합니다. 물속에서 빛을 내는 가장 큰 생물은 카이트핀 상어입니다.
해수면 아래 300m에서 헤엄치고 물 바닥에 사는 물고기나 더 작은 상어를 잡아먹습니다. 거의 180cm 길이까지 자랄 수 있고 해수면 아래 1000m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심해상어 또한 수면 가까이에 사는 상어보다 더 큽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최대 7.3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보다 더 큽니다. 심해 거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한 바다 깊은 곳의 생물들은 점점 더 커지는데 그 이유는 그래야지 열과 에너지를 덜 잃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느릿느릿한 속도로 살아갑니다. 신진대사가 느리고 먹이 없이 매우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느린 속도 덕분에 2200m 깊이에서 최대 5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얕은 바다에 사는 상어는 민첩성과 속도에 의존하여 먹이를 잡지만 수면 가까이에는 먹잇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더 쉽습니다. 심해 상어들은 먹이가 적고 더 느린 생활 리듬으로 다른 스타일을 개발해야 했습니다. 더 기회주의적이고 확실히 까다롭지 않으면 먹이가 살아있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름상어는 가장 어두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또 하나의 살아있는 화석으로 시간이 지나도 많이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름상어는 비슷한 상어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종이고 친척들은 이미 다 멸종했습니다. 최대 2m까지 자라며 주로 오징어를 사냥하고 다른 상어와 물고기를 잡습니다. 공룡같이 생겼고 뱀 같은 얼굴, 길고 매끄럽고 날씬한 몸매로 뱀처럼 움직입니다. 꼬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뱀처럼 몸을 돌돌 말 수 있습니다. 다른 상어들처럼 일직선으로 헤엄치지 않습니다. 쿠키커터 상어는 50cm까지 자랍니다. 작은 조각으로 먹이를 물어뜯는 사냥 방식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생생물로 더 큰 동물에 의존하면서 숙주동물을 살려둡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빠진 이빨을 일부러 삼키기도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양소가 부족한 깊은 곳에 살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빨을 삼키면 이빨의 칼슘과 다른 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클리 상어는 희귀하고 특이한 생물로 가시처럼 생긴 많은 치골과 2개의 작은 등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심이 580m에 이르는 태평양 깊은 곳에 삽니다. 유령상어는 사실은 상어가 아니라 상어와 가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큰 가슴 지느러미와 골반 지느러미, 2개의 등 지느러미, 꽤 큰 눈을 가졌고 사촌들과는 달리 하나의 아가미 구멍이 있습니다. 유령상어는 가느다란 꼬리를 가지고 있으며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 은색에서 검은색을 띱니다. 때때로 강과 해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수심 2500m 이상의 깊은 바다에서도 삽니다. 수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무척주 동물과 작은 물고기를 사냥합니다. 마귀상어,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이 퉁퉁한 몸매에 소름 끼치는 상어가 갑자기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오징어를 봅니다. 오징어를 향해 다가가지만 간식거리가 그것을 알아채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상어 입에서 턱이 튀어나와 그 불쌍하고 작은 오징어를 낚아챕니다. 식사가 끝나면 이 상어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턱을 다시 집어넣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턱이 7.5cm 길이의 피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둥이에서 펴질 수 있어서 가능합니다. 마귀상어는 최대 길이 0.3m, 무게는 210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마귀상어가 주로 아침과 저녁에 활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어는 길고 튀어나온 주둥이와 특별한 감지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바닷속에서 전기장을 감지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7줄 아가미 상어는 커다란 상어입니다. 위쪽은 갈색에서 은회색이고 아래쪽은 흰색, 흑백의 점이 있고 몸통이 굵고 등지러미가 작고 주둥이가 넓고 뭉툭합니다. 최대 0.2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대부분 수심 570m의 깊이에서 살지만 연안의 깊은 해협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발할 경우 인간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심해 생물처럼 별로 까다롭지 않은 기회주의적 사냥꾼으로 돌고래, 물개, 상괭이 그리고 다른 해양 동물들을 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주둥이 상어는 대부분 수심 4,600m의 깊은 곳에서 살며 대부분의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냅니다. 저처럼요. 과학자들은 1976년에 이 상어를 발견했는데 왜냐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 밤에 수면 가까이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이 상어들이 수면 가까이 다가가는 유일한 때입니다. 낮 동안에는 조용하고 어둡고 신비로운 깊은 물속으로 돌아갑니다. 이 상어는 여과섭식 동물인데, 즉 입을 크게 벌리고 수영을 하면서 좋아하는 플랑크톤을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상어의 입 안에는 빛을 내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원양 갑각류와 같이 먹잇감을 유혹합니다. 이 상어는 바다 깊은 곳에 살지만 거의 수심 3km 아래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과학자들은 다른 더 강하고 뼈 있는 물고기들에게 밀려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 깊은 곳은 약 7천만 년 전에 산소화되었고 상어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뼈 있는 물고기는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적응하고 변화해온 반면 상어는 적응에 느렸습니다. 또한 깊은 물속은 훨씬 더 추워서 물고기와 다른 냉혈 동물들에게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진대사 속도가 외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